또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그 핸드폰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막 친구들이랑 가면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야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조용히 해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좀 노래를 크게 틀고 도청장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는 2012년에 왔고 이름은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I was born in Pyongyang. I was born in an elite family. Because of that, I have studied at Kim Il-sung University, which is most prestigious university in North Korea.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에만 있는 5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라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나라들에 좀 존재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그런 법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했을 경우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제 그 처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뭐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 다 연관된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연좌제로 처벌을 받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한국을 위해서 싸웠다, 좀 남한 편이었다 이러면은 그 가족들은 대대로 그 연좌제의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진급도 불가능하고 또 평양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뭐 특이한 케이스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연좌제는 너무나 만연하게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죄가 연좌제를 적용을 많이 하는지. 모든 죄는 연좌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형사처벌의 대상들은 뭐 그 사람만 처벌을 받으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정치범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제 친구가 한국을 갔다 그러면 역시 저도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받는 처벌 그런 것들이 연좌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처벌을 받아라. 이 연좌제는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 연좌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뜯어 말리게끔 만드는 그런 뭐 기능을 바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법 같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 정권에 배신하지 말아라, 북한 정권을 욕하지 말아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제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 제한 조건들을 지키게끔 만드는 게 연좌제입니다. 탈북을 하게 되면 가족들도 연좌제 처벌을 받나요? 원래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로 탈북하신 분들의 70 내지 80% 정도가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은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가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중에 80%면 한 2만 2천 명 정도 된다는 뜻인데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건 그 지역에는 옆집 건너 한 집씩은 다 한국에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좌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평양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는 연좌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았고 평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일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건 더 큰 죄다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의 가족들은 추방을 시킨다거나 심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의 어떤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해진 머리 스타일이 있죠. 요즘은 또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옆머리, 여기 구레나룻이라고 하는데 이 구레나룻을 기르면 안 되고 또 뒷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남자의 경우는 뭐 한 10대까지 미용실마다 가면은 이렇게 큰 사진이 붙어 거기에 이제 정해진 머리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비사회주의 머리 스타일, 황색 바람이 든 머리 스타일인 거예요. 자본주의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스타일들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촌스럽고 따라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 중에. 주민들 눈에 봤을 때 김정은 머리 스타일은 멋지게 보이는 머리 스타일인가요? 전혀 아니죠. 정말 따라오고 싶진 않지만 화라니까 까라면 까야죠. 뭐. 그래서 다 하는 겁니다. 금혁 씨는 북한에서 어떤 형 머리를 자르셨나요? 저는 항상 스포츠 머리를 잘랐었거든요. 머리를 다 해병대 스타일로 자르고 다녔어요. 여기는 없는데 학생 머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또 저기 있는 머리를 따라할 수가 없고요. 학생은 무조건 다 그냥 머리를 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제가 여자 걸 봤는데 여자는 약간 펌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여자 머리 스타일은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지만 대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저기 1번 머리 스타일 보이시죠? 1번이랑 2번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생도 여자들은 다 단발이 기본 어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다 똑같아요, 머리가. 몰래 네. 나만의 포인트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있죠. 저도 이제 왁스를 사서 앞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반항을 하죠. 근데 어디까지나 좀 이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도 나갈 때는 또 다 머리를 이렇게 눕히고 가고, 교실 안에 있을 때는 좀 세우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꼼수가 있죠. 도청은 정말 북한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특히 뭐 일반인들을 도청하진 않아요. 일반인들은 뭐 도청해봤자 아니까. 근데 좀 외교관들이나 해외를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 외화벌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알게 모르게 도청을 할 경우가 있고, 또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그 핸드폰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도청은 북한이 이 사람들은 좀 도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해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기본적으로 도청을 하는 편이고, 뭐 이건 좀 상식적인 건데, 당 간부들 있잖아요. 뭐 조선노동당 뭐 어디 부부장, 이런 사람들은 다 100% 도청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친구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막 친구들이랑 가면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뭐 이런 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조용히 해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좀 노래를 크게 틀고 여기 도청장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뗄 수가 없어요. 떼도 이상하잖아요. 설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설치한 사람은 맨날 듣는다는 건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은 이상하니까 뭐 베란다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절대로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109 산모는 도청을 하는 산모라기보다는 남한 드라마 혹은 남한 영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는 그런 단속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얘 좀 한국 드라마 좀 보고 생겼다 이러면 일로 와봐. 바로 거기서 센터를 까서 핸드폰을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방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집을 습격해가지고 어떤 가정집을 습격을 해서 바로 이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다 빼가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군사교육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 중에 하나고요. 미들스쿨, 하이스쿨일 때는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그런 준군사 조직에 가입을 해가지고 군사교육을 받고요.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군사교육, 학교마다 좀 다른데 사정이, 보통 가면은 뭐 병영 생활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아침 일과가 이제 군대처럼 똑같이 6시 기상인가 6시 기상해서 구보하고 뭐 다 똑같이 하고, 나중에 이제 총 쏘는 교육까지 다 똑같이 받는, 방위법도 배우고요. 저는 중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붉은 청년 근위대 수업을 그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열흘 정도 갔었던 것 같고, 원래는 AK 3발씩 쏘게 해줘요. 마지막 사격 그 테스트를 받을 때. 저는 담배 한 2보루 정도를 주니까 저한테 총알을 많이 주더라고요.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탄창을 주길래 그걸 이렇게 꽂고 연발로 다 당겼죠. 체년도, 이거는 아마 미국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거예요. 이게 연도라는 개념이 사실 동양의 문화잖아요. 유교적인 문화고, 뭐 유교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진시황이 집권했을 때는 그때 진시황이 집권한 연도를 영락으로 한다. 영락 1년, 2년, 3년으로 간다라는 식의 그런 개념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진시황이 왕이 됐을 때, 황제가 됐을 때 이때부터 이제 뭔가 세상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식의 개념. 그러니까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고 그 중국의 또 중심은 진시황이고, 진시황이 중심이 됐을 때부터 우리는 이때부터 이제 세상을 계산하겠다라는 뜻에서 연도를 정하는 건데, 북한도 그걸 그대로 차용한 거기 때문에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가 1912년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다 라는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체 1년, 2년, 3년 가는 거고. 그러면 2020년에 주체 몇 년인가요? 네, 주체 109년 정도 되겠네요. 네. 모든 전 세계 나라가 다 쓰는 서양식 달력을 안 쓰고 네. 주체 연도를 쓰나요? 서양식 달력의 기원이 사실은 그 200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그 0년은 예수가 부활한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거부하는 거고요. 근데 또 완전히 거부하진 않아요. 북한도 2020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꼭 앞에 주체라는 걸 먼저 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먼저다.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이제 김일성이 태어남으로 해서 세계 태양이 떠오른 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앞에다 꼭 쓰고 2020년을 쓰는 거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체를 더 합리적으로 여겨요? 아니면 서양식 역법을 더 합리적으로? 서양식 역법을 더 합리적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이게 주체라는 연도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뭐
임진전쟁, 임진왜란이면 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근데 그걸 주체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체 뭐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러니까 다 이제 서양식 연도를 편하게 사용하는데 공식적인 뭐 명함을 문구를 쓸 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날짜를 써야 된다. 그러면 꼭 주체를 달지 않으면은 감점되거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지 사실 주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2020년 주체 몇 년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하거든요. 108인 것 같기도 하고 109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좀 귀찮아서 사람들이 좀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에만 있는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